안면수심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루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는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도 아니다가 있는데요. 주로 강력범죄를 접할 때 그들의 비인간성을 빗대어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어쩐지 짐승들에게 미안해지는데요. 저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인간을 보노라면 인간이네 인간이라고 중얼거리죠. 그래서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요. 빛과 원한, 욕망과 질투, 권력과 시기를 발판으로 타인에게 고약하고 흉악한 짓을 지속해서 벌일 수 있는 생물은 발견되기로는 아직 인간들 뿐이니까요. 인간도 아니다라는 말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인간을 동족으로 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들어낸 표현일 텐데요. 저것과 나는 다르다고 경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저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건 인간도 아니라는 표현은 최후를 위해 남겨두는 편이 좋겠죠. 그때까지 짐승이나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아니라 오직 인간인 상태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 줄도 좋다. SF 영화 이 우주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에서 그래도 인간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인간은 매일 죄를 짓습니다. 종의 규범을 어기고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지만요. 어쨌든 누군가의 죄와 벌은 이야기로 남기도 합니다.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구호가 있듯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의 이야기는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납작하게 전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벌은 어떻게 기록되고 전해져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오늘날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대와 함께하는 작가의 위치와 텍스트의 형식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2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트루먼 카포티의 인콜드 블러드입니다. 이 소설은 논픽션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꼽히죠. 일가족 살인사건과 수사 과정을 다룬 진실한 기록이란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된 일가족 4명과 그들을 살해한 두 남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트루먼 카포티는 1959년 11월 15일 캔자스주 홀콘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살인사건을 취재하고 이 책 인콜드 블러드를 발표합니다. 두 살인자의 삶과 내 가족의 마지막 하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긴 작품으로 범죄 현장과 인간의 연약한 내면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인데요. 뉴욕타임스에 실린 짤막한 기사로 사건을 접한 카포티는 친구이자 작가인 하퍼리와 함께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홀콘 마을로 떠납니다. 이후 6년간에 걸친 취재 끝에 논픽션 소설 인콜드 블러드가 탄생한 것이죠. 카포티는 두 살인자의 삶과 작은 마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인터뷰한 사람들만 수백 명이었고 기록으로 남긴 노트는 수천 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을 생생하게 재현하면서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 범인, 수사관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해 나갑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도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메모하지 않고 철저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그들의 증언을 재구성했다고 전해지죠. 죽은 자의 속내, 인터뷰이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의식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묘사하면서 사회적 진실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박현주 번역가는 역자의 말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 작품을 번역하는 내내 나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 죽인 자들의 목소리, 살아남은 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전달하는 작가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작품을 번역할 때 가장 초점이 된 부분은 이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이는 서로 소통 가능하지만 또한 다르다. 모든 이들은 자기 말만 한다 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모든 이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진실을 구성해낼 수 있다. 인콜드 블러드를 통해서 카포티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진실도 이런 것이었다. 내가 한 작업은 이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좀 더 소리를 키우는 일뿐이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와 닿은 이 진실에 새로운 목소리를 더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실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진실이 아니지만 모순적인 의미에서 모두 진실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사건의 수사관들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는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듀이가 일기에 골몰하고 있는 동안 보조 수사관인 처치, 던츠, 그리고 나이는 시골 동네를 종횡무진했다. 던츠 요원의 표현에 따르면 어떤 얘기든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탐문하고 다녔다. 모든 감옥에서 A를 받던 우등생 남매 낸시와 캐년이 다닌 홀콤 학교의 교사들, 리버밸리 농장의 일꾼들, 희생자의 친구, 이웃, 그리고 특히 친척들이 주 대상이었다. 먼 곳에서나 가까운 곳에서나 20명 정도 되는 친척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러 속속 도착했다. 장례식은 수요일 아침에 열릴 예정이었다. 캔자스주 수사국 사건 담당팀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34세 헤럴드 나이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성미였다. 나이는 남을 신뢰하지 않는 눈빛에다가 날카로운 코와 턱과 마음을 지녔으며 체구는 작았지만 기운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다. 나이는 클러터가의 친척들을 면담하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빌어먹게도 미묘한 업무를 떠맡았다. 그건 형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는 남의 슬픔을 존중해 줄 수가 없거든요. 사생활도요. 개인 감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는 질문을 해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신문한 사람들 중 누구도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했고 그가 한 질문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살아남은 두 딸조차 범죄 원인을 댈 수 없었다. 간략하게 말해서 나이는 오로지 이 사실만 알아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클러터 가족만큼 살해당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대목도 피해자를 알고 있는 이들의 증언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홀컴의 가부, 우체국장 머틀 클레어 부인은 확실히 아니었다. 부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을 눈 하나 감으려고 해도 무서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새가슴들이라고 비웃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줌마지만 예전처럼 두 다리 뻗고 잠도 잘 잔다고 날 건드리고 싶으면 해보라고 그래 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부인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든시티의 한 철물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주위에서는 말이죠. 자물쇠랑 나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상표를 까다롭게 고르지도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물론 상상으로는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다. 두려운 존재가 열쇠를 돌리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화요일 새벽 이 지역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차 한 대에 가득 탄 꿩 사냥꾼들이 콜로라도에서 왔다가 홀컴 들판을 거쳐 지나가면서 목도한 광경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창문들, 집집마다 모든 창문들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환히 빛나고 있고
불을 환히 밝힌 집 안에서는 전 가족 모두 옷을 다 갖춰 입고서는 밤을 새며 경계하며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개인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학교 선생인 여자 한 명은 이렇게 언급했다. 이런 일이 클러터 가족 말고 다른 집에 일어났더라면 이런 기분까지는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 사람들보다 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면요. 부유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 집 식구들은 여기 사람들이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건 마치 신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 가는 거죠. 두려운 것도 두려운 거지만 그보다는 좌절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아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추악한 이유가 이제까지 이웃과 오랜 친구와 함께 평화롭게 모여 살던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독특한 경험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해할 수는 있었다. 사람들은 살인자가 그들 중 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고인의 형제인 아서 클러터가 개진한 의견에 동의했다. 11월 17일 가든시티 호텔 로비에서 아서 클러터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다 해결되면 이 짓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16km 안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라는데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장면은 중요한 제보자이자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플로이드 웰스가 클러터 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는 대목입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플로이드 웰스. 키가 작고 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군인, 농장 일꾼, 차 정비공, 도둑 등 많은 직업을 전전했고 마지막 직업 때문에 3년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캔자스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1959년 11월 17일 웰스는 라디오 이어폰을 끼고 감방 안에 누워있었다. 뉴스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지루하고 그날따라 일어난 사건들도 단조롭고 해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지만 이 뉴스를 듣자 졸음이 싹 달아나 버렸다. 현재 허버트 W. 클러트 가족 4명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은 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클러터 씨와 부인, 10대 자녀들은 지난 월요일 아침 가든시티 근처 농장에 있는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묶여 있었으며 12구경 옆총으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아직 범죄의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으며 캔자스주 수사국의 책임자 로건 세포드 씨는 이 사건은 캔자스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밀 농장주이자 주 농업신용위원회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기도 한 클러터 씨는 웰스는 아연실색했다. 후에 자신의 반응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거의 믿기지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웰스는 살해당한 가족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누가 그들을 살해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오래전 그때로부터 11년 전 웰스가 19살 되던 1948년 가을에 시작되었다. 웰스는 그때 자기는 나라 안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어쩌다 보니 서부 캔자스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콜로라도주 경계선 근처였어요. 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는데 리버밸리 농장이라는 데 가면 일꾼을 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클러터 씨는 자기 농장을 그러한 이름으로 불렀죠. 물론 클러터 씨는 나를 써주었어요. 거기에 한 1년 정도 있었나? 아무튼 그의 겨울은 거기서 났으니까. 농장을 떠난 건 내가 너무 하찮은 인간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죠. 클러터 씨와 싸워서가 아니고요. 클러터 씨는 자기네 일꾼들에게는 다 잘해준 것처럼 내게도 잘해줬어요. 예를 들면 월급날 전에 돈에 조금 쪼들리거나 하면 $10나 $5 정도 보태주고 그랬어요.
월급도 두둑하게 줬고요. 일을 잘하면 즉각 추가 수당도 지급했어요. 사실 이제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나는 클러터 씨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 집 식구들 다요. 클러터 부인하고 애들 4명이랑 내가 그 집 사람들과 알고 지낼 당시에는 그 어린애들 2명, 죽은 애들 말이에요. 낸시하고 안경 쓴 남자애. 걔네들은 아직 애기였어요. 5살쯤 되었을 땐가? 다른 애들 2. 하나는 베벌리라는 이름인데 다른 애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걔네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착한 사람들이었죠. 정말 착했어요. 그 사람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거기를 떠난 게 1949년 정도예요. 나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가 군대에 갔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생겼고 바야흐로 세월이 흘러 1959년 6월이 되었어요. 1959년 클러터 씨를 본 지도 10년이 되었던 그때 나는 레싱에 이송되었어요. 전자제품 가게에 진입한 채로요. 가전제품.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건 전기로 잔디 깎는 기계가 하나 있었으면 한 것뿐이에요. 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잔디 깎기 대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고. 물론 거기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3년에서 5년형을 받은 것밖에는. 그런 짓을 안 했다면 딕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클러터 씨가 지금 무덤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딕을 만나게 된 거죠. 딕은 내가 처음으로 감방을 같이 썼던 감방 동기였어요. 우리는 한 달 남짓 방을 같이 썼죠. 6월하고 7월 조금하고. 딕은 막 형을 마치고 8월에 있을 가석방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녀석은 여기서 나가면 무슨 일을 할지 짓거려댔죠. 미사일 기지가 있는 네바다 마을로 가서 제복 하나 사입고 공군 장교인 척 행세하고 다닐 거라고. 그러면 동방석에 앉을 거라나? 나한테 얘기해준 건 오로지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별로 그 생각이 좋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똑똑한 친구란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공군 장교처럼은 전혀 안 생겼죠. 언젠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페리라고 인디언 혼혈 친구인데 전에 딕이랑 감방을 같이 썼죠. 그리고 자기랑 페리 둘이 함께 뭉치면 한 건 할 거라는 얘기를 했죠. 나는 이 페리라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 친구는 벌써 가석방이 되어서 랜싱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딕은 진짜 큰 건수를 해치울 일이 생기면 페리 스미스를 믿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애당초 클러터 씨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일 얘기, 직업 얘기를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딕은 경력 있는 차량 수리 기술자였고 그가 해본 일은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은 딱 한 번 구급차 운전수를 한 게 유일하죠. 딕이 그걸 어찌나 자랑하던지 간호사들이 어쨌다느니 간호사들이랑 구급차 뒷자리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느니 그런 거요. 어쨌거나 나는 딕한테 내가 1년 정도 캔자스에서 상당히 넓은 밀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말했어요. 클러터 씨 밑에서. 딕은 클러터 씨가 부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더군요. 난 그렇다고 말했어요. 클러터 씨는 부자였으니까요. 사실은 클러터 씨가 언젠가 한번 일주에 1만 달러를 쓴 적도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내 말뜻은 어떨 때는 농장을 운영하려면 일주일에 1만 달러도 든다는 얘기였죠. 그 후로 딕은 그 가족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식구가 몇이냐? 애들은 지금 몇 살이냐? 그 집에 가는 길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 집 구조가 어떻게 되나? 클러터 씨는 근거가 있나? 거짓말을 하진 않겠어요. 나는 딕한테 클러터 씨에게 금고가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캐비닛인가 금고인가 그런 비슷한 게 클러터 씨가 사무실로 쓰던 방 책상 뒤에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내가 알게 된 건 딕이 클러터 씨를 죽일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페리랑 거기로 가서 그 집을 턴 다음 증인을 모두 죽여버릴 거라고 말했어요. 클러터 씨 식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딕은 12번도 넘게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자기랑 페리가 사람들을 묶고 총으로 쏴서 죽일 건지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딕, 그런 짓을 했다간 너는 절대 도망치지 못할걸?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친구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했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나는 1초라도 그 친구가 진짜로 그런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말뿐인 줄 알았어요. 랜싱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가 밖에 나가면 뭘 하겠다. 노상 강도냐, 상해 강도냐, 뭐 그런 얘기. 그냥 대부분은 잘난 척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뉴스를 들었을 때 거의 믿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딕이 말한 그대로. 이야기의 일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엠마니엘 까레르의 적입니다. 1993년 1월 프랑스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살인자 장클로드 로망의 실화에 기반을 둔 논픽션 소설입니다. 작가의 1인칭 시점을 통해 전개되는 이 작품은 일가족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범죄와 18년간의 사기 행각을 그리는데요. 사건의 발단, 경찰의 조사, 그의 주변인들의 증언, 재판 과정, 죄인과의 서신 교환, 살인자와의 1대1 대면 등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으며 작가로서의 심적 고통도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가 로망 사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감된 장클로드 로망에게 편지를 붙이고 회신을 기다리는 장면을 읽어드리며 일책일문 2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로망 사건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아주 빨리 결정을 내린 다음 난 당장 떠날 생각을 했다. 페르네 볼테르의 호텔방을 하나 잡고 집요한 리포터 행세를 하며 눌러앉아 버리는 거다. 하지만 슬픔에 쌓인 가족들은 날 문전박대하며 집안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는 수 없이 그 지방 경찰들과 뜨끈한 포도주나 마셔대며 시간을 죽이고 있는 예심판사의 서기와 알고 지내기 위해 술책을 마련하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은 내 관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를 위해 진행시킬 수 있는 조사, 비밀을 쑤셔낼 수 있는 사법심리 따위는 사실들만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를테면 로망의 공금횡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 수년간 이중생활을 영위해온 방법, 그 와중에 그가 해냈던 이러저러한 역할 등 적당한 때가 되면 저절로 알려질 이런 사실들은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 당연히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낮 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두들 그가 무기나 산업 비밀을 몰래 팔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숲속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한 권의 책을 계획하도록 밀어붙인 이 의문은 증인들이나 예심 판사 혹은 정신과 전문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아직 살아있는 로망 자신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6달 동안의 망설임 끝에 나는 로망의 변호사의 배려를 받아 그에게 직접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다. 그건 내 평생 가장 힘들게 쓴 편지였다. 선생님, 저의 처신이 선생님의 감정을 거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회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7권의 책을 냈으며 함께 보내드리는 책은 그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행하고 그 유일한 생존자가 된 비극적 사건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래 저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싶고 그걸 책으로 써내고 싶습니다. 물론 책은 선생님의 재판 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감정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관계, 중호심, 무관심, 만일 두 번째 경우라면 저는 분명 제 계획을 포기할 것입니다. 반면에 첫 번째 경우라면 선생님이 저의 편지에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허락된다면 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건전한 호기심이나 선정적인 취향에 이끌려 선생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한 일은 제가 보기에 평범한 범죄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힘에 의해 마지막 지점까지 내몰린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끔찍한 힘입니다. 제 편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 간에 선생님이 큰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며 저의 깊은 연민을 믿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993년 8월 30일 파리에서 엠마니엘 까레르. 나는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곧이어 편지와 함께 보낸 책의 제목이 수신자에게 불러일으킬 결과를 생각하며 화들짝 놀랐다. 나는 살아있고 당신들은 죽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다. 난 기다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일 놀랍게도 로망이 나와 이야기하는 걸 수락한다면 예심판사와 검찰 혹은 변호사가 반대하지 않는 한 내 작업은 생각지도 않았던 흐름 속으로 날 이끌어갈 것이다. 만일 로망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한데 난 사건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소설을 쓸 것이고 이름과 지명, 상황을 바꿔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낼 것이다. 그것은 픽션이 되는 거다. 하지만 로망은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와 책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알려주려 하지 않던 로망의 변호사를 다시 성가시게 굴었다. 거절. 나는 소설 하나를 생각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고 직장에 가는 척하고는 눈 쌓인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몇십 페이지를 써내려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난 소설을 포기했다. 이듬해 겨울 우연히 어떤 책이 내 손에 떨어졌다. 7년 전부터 써오긴 했지만 왠지 끝장을 내지 못한 책이었다. 난 갑자기 그 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자동기술처럼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루어낸 최선의 작품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걸 금세 깨달았다. 그 소설은 눈 속을 혼자 방황하는 살인자 아버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나를 로망의 이야기에 끌리게 했던 것이 끝마치지 못한 다른 기획들처럼 이 책에서 정확한 제자리를 찾아냈으며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그런 종류의 망집을 청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나는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어떤 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걱정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쓰기로 되어 있던 책을 써낸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